나는 아버지를 나무에 묶고 7일 밤낮으로 두들겨 팼다. 7일째 밤, 아버지는 마침내 굴복하고 내게 진실을 털어놓으셨다. 우리 가문에는 100대째 내려오는 비밀 시스템이 있다고 하셨다. 지구상의 모든 돈을 합쳐도 우리 가문 재산보다 적다고 하셨다. 나는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평온하게 곁에 앉아 계셨다. 너무 놀라지 마렴.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세요? 내가 물었다. 그렇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오래전에 지구를 떠나셨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더 이상 그분의 기척을 느낄 수가 없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말도 안 돼요. 내가 말했다. 지구 밖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없잖아요. 어머니는 내 반응에 전혀 놀란 기색이 없으셨다.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 않단다. 어머니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말씀하셨다. 우리는 늙지 않아. 수백 년을 살지. 어떤 이는 1000년 넘게 살기도 하고 우리가 지닌 힘은 네가 아는 모든 것을 초월한단다. 그때 아버지가 푸른빛을 내는 기묘한 주사기를 꺼내셨다.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다. 아버지는 작은 케이스를 내밀며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문의 모든 재산은 이제 네 명의가 될 것이다. 나는 작고 허름한 우리 집을 둘러보았다. 무슨 재산이요? 아버지는 작은 검은색 카드를 꺼내셨다. 이 카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VIP 대우를 받을 수 있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잔액을 확인해 보렴. 아버지가 내민 카드를 받아들었다. 나는 곧바로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에 찍힌 0의 개수를 세어보았다. 8개? 이건 분명 가짜일 거야. 우리 가문에 대체 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보셨다. 우리도 잘 모른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은 없고 지저분한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더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문득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이 떠올랐다. 어떤 부잣집 아들이 친구가 돈이 많든 적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부모님은 대문 옆에 나란히 서 계셨다. 두 분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모든 것이 더욱 현실처럼 느껴졌다. 언젠가 너도 우리처럼 될 거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더는 이 세상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될 거야. 어머니는 하늘을 가리키셨다. 지구가 지겨워지면 날아와서 우릴 찾으렴.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주사기를 손에 들고 계셨다. 아버지는 말없이 내 팔에 바늘을 꽂으셨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러고는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쓰러져 바닥에 부딪혔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부모님이 함께 서 계신 모습과 그들 뒤에서 커지는 밝은 빛이 다시 보였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사방이 푸른빛이었다. 눈앞에 글자들이 나타났다. 재벌 시스템, 모든 불을 해금합니다. 에너지가 파도처럼 온몸을 휩쓸었다.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채로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 모든 게 그저 꿈이었을까? 아니, 모든 말이 기억났다. 그 돈, 그 힘, 하늘 저편 어딘가에서 사라진 할아버지. 이미 아침이었다. 나는 부모님을 찾으러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집안의 모든 방을 뛰어다니며 두 분을 불렀다. 부모님의 침실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손댄 흔적조차 없었다. 그때 빛나는 파란 화면이 방을 밝혔다. 찾을 필요 없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99대 호스트는 이미 98대를 찾아 떠났다. 역시 현실이었어.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가문의 시스템이 바로 내 눈앞에 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당신의 권한이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이 행성을 떠나 그들을 찾을 수 있다. 시스템이 말했다. 그러고는 부모님이 남기신 임무를 보여주었다. 돈을 써라. 과시하라.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게 계획의 전부였다. 전 여자친구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떠났다. 이만한 돈이 있다면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임무가 나타났다. 내가 살아있는 가장 부유한 남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라. 기한 1년 세상에 내가 부자라는 걸 알리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돈을 써라. 그건 확실했다. 하지만 어디에? 차, 집?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들이었다. 평생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돈을 크게 쓰는 법을 몰랐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다. 시스템이 다시 나타났다. 초보자 임무.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000만을 사용하라. 보상. 신체 능력이 2배로 강해집니다. 1000만원. 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렇게 큰 돈은 본 적도 없었다. 내 인생에서 만져본 가장 큰 돈은 대학교 등록금이었는데 1000만원은 블랙카드에 있는 돈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다보았다. 시스템은 내가 나가서 돈을 쓰길 원했다. 1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스템이 말했다. 우리 사업체들은 매초 2000만원을 법니다. 황금빛 숫자들이 내 주위의 허공을 가득 채우며 내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갔다. 이 시스템은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당신의 드림카는 무엇입니까?
시스템이 물었다. 아폴로 태양신. 나는 생각 없이 대답했다. 방 한가운데에 황금빛 홀로그램 자동차가 나타났다. 5분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 모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첸 씨 맞으신가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카를 제작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배송 일정을 잡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이름만 말했을 뿐인데 시스템이 나 대신 주문한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시스템이 어떻게 한 거지? 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맞춤형 디자인, 스마트 제어, 모든 것이 최고 사양입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2주 안에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준비되면 연락주세요. 라고 나는 말했다.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이런 차는 보통 제작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 그런데 왜 내 차는 단 2주 만에 준비가 된 걸까? 시스템이 대답했다. 당신은 모든 주요 스포츠카 회사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 수익의 90%는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누가 감히 당신을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시스템이 말하자 나는 얼어붙었다. 내가 정말 그 모든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란 말인가? 페라리, 롤스로이스, 시스템은 계속해서 이름을 나열했다. 에스턴 마틴, 파가니 전부 내 것이었고 그것들을 다 합쳐도 내 총자산의 1%도 되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았다. 뇌가 정지했다. 한 번에 받아들이기엔 너무 벅찼지만 이내 단순해졌다. 1,000만 원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돈이 마르지 않을 거라면 두려움 없이 쓰면 되는 것이다. 나는 책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라이브 스트리밍 앱을 열어 충전 확인 버튼을 눌렀다. 500만 원이 충전되었다. 화면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온라인 어딘가에서 한 시청자가 알림을 보고 하던 일을 멈췄다. 그는 마우스를 잡고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500만 원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2년 된 계정에 소비 기록은 거의 없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였다. 한편 나는 내 방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내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회사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나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내가 방금 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얼굴을 감쌌다. 500만 원. 한 번에 탭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건 단지 첫걸음일 뿐이었다. 곧 익숙해질 겁니다. 시스템이 말했다. 나는 속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했지만 여름 방학이었고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습관적으로 나는 게임 스트리밍에 접속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트리머였다. 사람들은 그를 푸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는 코미디 게임 콘텐츠를 했다. 나는 몇 달 동안 그를 봐왔다. 오늘 밤 전까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곤 몇 개의 무료 선물이 전부였다. 이제 그게 바뀔 참이었다. 나는 한 번에 거의 1000개의 판다 선물을 보냈다. 50만 원 상당이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등을 기댔다. 돈을 쓰는 것이 이제 덜 무섭게 느껴졌다. 그의 방송에서 푸 선생은 의자에서 거의 튀어 오를 뻔했다. 채팅창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저 색깔의 벽처럼 보였다. 시청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이 부자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나는 손을 모으고 앉아 혼란을 지켜보았다. 이건 어떤 게임보다도 재미있었다. 화면 반대편에서 푸 선생은 의자에 다시 몸을 기댔다. 그의 방송에 큰 손들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 그는 화면에 뜬 숫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현실 같지가 않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판다 1000개라니. 이건 미쳤어. 지금 바로 방 관리자로 만들어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같이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채팅으로 친구 추가해주세요, 형님.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잠시 후 내 계정에 관리자 배지가 나타났다.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내 연락처를 보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언젠가 네 도시에 가서 저녁이라도 사줄게. 라고 나는 타자를 쳤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들을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다른 스트리밍을 열고 팬더 1000개를 더 보냈다. 나는 등을 기대고 손에 턱을 괴었다. 돈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나는 팔로우 목록을 확인했다. 스트리머 한 명이 더 접속해 있었다. 신이라는 이름의 소녀였다. 그녀는 매일 밤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 있었다. 그녀 뒤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채팅방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팬들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 들어온 것이었다. 모두가 그 큰 손을 보고 싶어 했다. 다들 같은 것을 궁금해했다. 내가 또 그럴까?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시청자 수가 10만을 찍었다. 나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또 팬더 1000개. 시민은 음을 연주하다 멈췄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계산기를 집어들었다. 선물 하나당 500, 선물 1연계, 총 50만. 그녀의 몫은 25만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유저 이름을 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방송은 매일 시청자가 2,000명 정도밖에 없었고 이 이름은 매일 밤 나타났다. 아무것도 쓰지 않던 조용한 시청자. 그녀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고맙다는 말뿐이었다. 아래 댓글은 계속해서 쏟아졌다. 채팅은 느려질 줄을 몰랐다. 이 스트리머 이제 유명해지겠네. 누군가 썼다. 시민은 모든 글자를 읽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때 화면에 뜬 한 메시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 메시지는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그녀는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그건 내가 직접 친 것이었다. 당신 인생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신이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는 간신히 감정을 추슬렀다. 당신의 노래와 피아노가 곧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였다. 채팅창은 다시 폭발했다. 그냥 부자이기만 한 게 아니네. 누군가 썼다. 진심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네. 신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다가봤을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노래 제목을 입력하고 전송을 눌렀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찾았고 그녀는 연주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을 때 나는 화면을 한 번 더 탭했다. 또다시 팬더 1000개. 채팅창은 다시 한번 난리가 났다. 그 후로도 나는 계속했다. 이 방송에서 저 방송으로 마음껏 돈을 썼다. 크든 작든 상관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스트리머는 적어도 99개의 팬더를 받았다. 오후 내내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이 잼완. 단 한나절 만에 스트리밍에 전부 써버렸다. 시스템의 소비 임무가 마침내 끝났다. 무언가 느껴야 했는데 나는 그저 무감각했다. 휴대폰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 손 아래서 빛났다. 그 플랫폼 어딘가에서 3시간 만에 1000만 위안을 쓴 미스터리한 유저. 전설이 막 그게 바로 나였다. 그때 예고도 없이 전기가 내 온몸을 관통했다. 모든 근육과 뼈를 태우는 듯했다. 5분 동안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시스템이 말했다. 축하합니다. 100번째 호스트. 당신의 신체는 이제 이전보다 2배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손을 쥐었다. 폈다. 같은 손인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방금 그건 뭐였지? 나는 물었다. 황금색 원이 나타났다. 99번째. 호스트가 저장한 에너지입니다. 라고 시스템이 평생 동안 저장된 힘이죠. 보통 사람을,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로 바꿀 만큼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힘은 임무 보상을 통해 천천히 당신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당신의 성장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시스템이 경고했다. 말이 됐다. 빠르게 얻은 힘은 단기적으로만 도움이 된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 작은 강화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하게 느껴졌다. 나머지는 내 레벨이 충분히 높아지면 나중에 얻게 될 것이었다. 시스템이 덧붙였다. 당신을 위해 집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전 호스트께서 한번 도와주셨던 분으로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활짝 열었다.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천 도련님이시군요. 오늘은 도련님의 자산을 이전하는 걸 돕기 위해 손녀를 데려왔습니다. 나는 그와 악수했다. 들어오시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이 실제로 얼마나 가졌는지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는 그에게 말했다. 차를 마시며 함께 앉았다. 그의 손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내가 말했다. 장어르신, 제게 모든 걸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냥 늙은 장이라 불러주십시오. 그의 아들은 내 회사들을 운영했다. 그의 손녀 장인이 내 개인 비서가 될 것이었다. 그는 약속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 도와줄 겁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대학생일 뿐인데요. 비서가 왜 필요하죠? 늙은 장이 미소 지었다. 모든 사업 문제를 혼자서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게다가 옥스퍼드에서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옥스퍼드, 경영학, 나쁘지 않군.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나는 내 돈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만약 내일 당장 현금이 떨어진다면 어디서 더 구해야 할지도 모를 것이다. 장인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동의했다.
그녀를 곁에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늙은 좌ng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난간에 기댔다. 그의 차는 롤스로이스였다. 열린 문 옆에는 운전기사가 서 있었다. 보닛 위에 황금색 장식이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였다. 롤스로이스. 개인 운전기사. 이 노인은 분명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의 관리인일 뿐이었다. 심지어 핵심 인물도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 재산의 작은 일부만을 관리했다. 그가 떠난 후 좌ng인과 나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파악하려는 듯 나를 유심히 지켜봤지만 좁은 방에 남녀 단둘이 있는 것은 조금 어색했다.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건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다. 이곳은 도련님께 너무 작습니다. 나는 낡은 벽과 작은 침대를 둘러보았다. 그녀 말이 맞았다. 그녀가 말했다. 도련님은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이만큼은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가족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말했다. 장난대학교 근처로요. 곧 거기서 공부할 거라서요. 지체 없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몇 초 만에 결과가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수십 개의 목록. 나는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주택단지, 동네, 모두 대학교 근처였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가리켰다. 그녀가 말했다. 하나 찾았습니다. 장난대학교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유럽 건축가가 설계한 개인 빌라 단지입니다. 그녀가 계속 말하는 동안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6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총 가치는 2억 8천만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 테이블 위로 쓰러질 뻔했다. 집 한 채에 2억 8천만이라니. 내가 말했다. 제곱미터당 18만이네요. 좌ng인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내가 충격받은 것을 분명히 즐기고 있었다. 그녀가 제안했다. 보시겠다면 지금 바로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죠. 지금 당장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가져가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사진이었다. 부모님과 나, 우리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나는 그것을 손에 들고 문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나는 뒤돌아섰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이곳에서 20년. 그리고 그렇게 나는 이곳을 떠나고 있었다. 좌ng인은 바로 알아차렸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을 보내 정기적으로 이곳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인 후 밖으로 나를 이끌었다. 우리는 함께 아래층으로 향했다. 나란히 우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좌ng인이 밖에 주차된 포르쉐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다. 정말 이걸 운전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내 포르쉐를 마치 쓰레기 보듯 쳐다봤다. 아버지가 처음 가족에 대해 말했을 때 나는 이 차가 렌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니 이걸 소유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이미 맞춤형 스포츠카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2주 후에 도착할 겁니다. 기사도 필요 없다고 했죠. 사람들이 절 도로의 제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녀는 그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곧바로 후회했다. 살면서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자마자 깨달았다. 내 신체 능력이 방금 2배로 강해졌다는 사실을. 운전대를 쥔 손에는 흔들림 없이 확신이 가득했다. 시야는 날카로웠고 반응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다. 강남까지 가는 가벼운 드라이브쯤은 걱정할 게 못 됐다. 마치 수천 번은 해본 사람처럼 매끄럽고 완벽하게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피곤해지시면 언제든 제가 운전할게요. 조수석에 앉은 좌ng인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저희 할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이 도련님 가문의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도련님의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만약 지금 이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다고 해도 그건 그저 도련님의 가문이 저희에게 주신 생명을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그 정도예요? 내가 물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한 가문이 이토록 깊은 충성을 바치게 만드신 겁니까? 좌ng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앞을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기어를 변속하고 엑셀을 밟았다. 눈앞에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맑고 탁 트여 있었다. 오늘부터 펼쳐질 매일매일이 새롭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정문에 내걸린 현판에는 강남 빌라라고 적혀 있었다. 강남대학교 학생으로서 나도 이곳에 대해 익히 들어본 적이 있었다. 룸메이트들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떠들던 곳이니까 이곳에서 가장 저렴한 집조차
1평방미터당 8만 위안을 호가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본관을 향해 걸어갔다. 가장 작은 빌라의 크기도 무려 200평방미터에 달했다. 이전의 나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절대 만질 수 없는 큰돈이었다. 로비 내부는 최고급 5성급 호텔 같았고 이제 나는 이 단지에서 가장 거대한 빌라의 주인이 되었다. 장인이 나를 서비스 센터로 안내했다. 서비스 센터라기보다는 최고급 카페에 더 가깝죠. 그녀가 말했다. 입주민들에게는 이곳의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우리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샤오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상냥하게 물었다. 장인이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 도련님의 개인 비서입니다. 도련님의 1호 빌라 열쇠를 수령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다. 순간 샤오원의 몸이 굳어지며 카운터 위에 있던 펜이 굴러떨어질 뻔했다. 그녀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1호 빌라라니. 그곳은 이미 몇 년 전에 매각되었지만 단 한 번도 주인이 입주한 적 없는 환상의 저택이었다. 상사에게 주인의 이야기는 들었어도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다시 생긋 웃어 보였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서류 작업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소유주분의 신분증과 집문서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녀가 정중히 요청했다. 그녀의 시선이 나와 장잉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우리 둘 중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눈치를 보며 가늠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 1초 정도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비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 나는 너무 어렸다. 진짜 주인이라면 적어도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 했다. 아마도 배가 나온 돈 많은 중년 사업가를 상상했겠지. 장인이 내게 고개를 돌렸다. 집문서를 찾아보세요. 아마 벌써 배송되었을 겁니다. 샤오원이 수화기를 들고 확인 전화를 걸었다. 물건은 1시간 전에 도착해 있었지만 밀봉된 소포 형태였기에 서비스 센터에 그 누구도 감히 주민의 우편물을 뜯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붉은 왁스실로 봉인된 새까만 소포가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다. 다른 직원이 소포를 가져와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주었다. 소유주분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샤오원이 말했다. 나는 내 가방 안으로 손을 뻗었다. 내 신분증을 꺼내 카운터 위에 툭 올려놓았다. 장인이 내 신분증을 대신 가지고 다닐 이유는 없었다. 이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장인의 입에서 도련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카운터 뒤에 있던 모든 여직원들의 안색이 확 바뀌었다. 그들은 이미 내가 주인이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섣불리 단정 지어버렸으니까 이제야 자신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서류 작업이 끝나자 우리는 뒤쪽 벽면이 온통 화려한 바로 장식된 프라이빗 라운지로 안내받았다. 장인은 내 곁에 서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 VVVIP 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고는 내게 슬며시 몸을 기댔다. 진 도련님, 제가 장담하건대. 그녀가 귓가에 말했다. 저 프런트 데스크의 아가씨들 중 누구라도 오늘 밤 기꺼이 도련님의 침대를 따뜻하게 데워주러 올 거예요. 제가 한번 준비해볼까요? 전 여자친구와 2년 반이나 사귀었지만 손을 잡는 것 이상의 진도는 나간 적이 없었다. 나는 여전히 뼛속까지 순진한 숙맥이었다. 그런 도발적인 농담은 내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장잉은 따뜻하고도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내 당황한 반응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내 얼굴은 걷잡을 수 없이 달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도련님의 지위라면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수천 명의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수천 명. 그 숫자만으로도 이미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녀에게 놀림만 당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다른 여자들은 됐고 누군가 내 침대를 데워야 한다면 당신이 직접 오는 건 어때? 장잉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하려던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웃었다. 드디어 한 번 이겼군. 5분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달려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저는 부동산 관리인 왕즈하이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가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지만 장잉이 우리 사이를 막아섰다. 아무나 우리 도련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저희는 먼 길을 운전해왔습니다. 도련님은 휴식이 필요해요. 첸 도련님은 지금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말하자 방 안 온도가 10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왕즈하이는 즉시 알아차렸다. 자신이 너무 서둘렀다는 것을. 편안하게 앉아 미소 짓는 내 모습은 꽤 친근해 보였겠지만 장잉은 낯선 사람에게 곁을 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제 차로 빌라까지 모시겠습니다.
그가 다시 허리를 숙이며 제안했다. 아직 거리가 좀 있습니다. 좌잉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차로 가겠습니다. 앞장서서 길이나 안내하시죠. 나는 일어나 재킷을 바로 했다. 이곳을 둘러볼 시간이군. 왕즈하이는 약간 서운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는 말하고 앞서 걸었다. 부동산 관리인으로서 그의 회사 차는 싼 차가 아니었다. 약 300만 위안짜리 마이바흐였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내가 운전하는 차를 보고는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1번 빌라의 주인치고는 포르쉐는 너무 소박해 보였다. 내 포르쉐를 보며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 좌잉이 새 차를 주문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2대의 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1번 빌라로 이어지는 전용 도로는 단 하나뿐이었다. 심지어 전용 경비원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것을 보았다. 빌라는 분수 뒤에 서 있었고 작은 도시처럼 불이 밝혀져 있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핸들을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건 집이 아니었다. 저택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궁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차를 주차하고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좌잉이 내 옆에 서서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가 당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왕즈하이는 좌잉에게 열쇠와 서류를 건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허리를 숙인 뒤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나는 좌잉을 돌아보았다. 왜 그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 그녀는 현관문에 손을 얹었고 목소리는 진지해졌다. 저런 사람들은 도련님께서 돈이 있기 때문에 말을 거는 것뿐입니다. 그의 눈에서 탐욕을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도련님의 시간을 쓸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설득력이 있었다. 이 세상에 대해 내가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혼자 배우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방만 한 크기의 크리스털 샹들리에였다. 바닥 타일은 너무 깨끗하고 밝아서 발을 내딛기조차 두려울 정도였다. 이 타일들은 맞춤 제작된 것입니다. 좌잉이 설명했다. 각각의 타일 위에는 크리스털층이 덮여 있습니다. 타일 하나당 약 5영위안입니다. 그녀는 마치 그게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 타일 하나에 5영위안. 그렇다면 바닥에만 평방미터당 30영위안이 넘는다는 뜻이었다. 도심의 아파트조차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는데 이건 단지 바닥일 뿐이었다. 좌잉은 입구 근처의 청화백자 옆에 멈춰섰다. 이것은 도련님의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날의 시세로 각각 최소 200만 위안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 화병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바닥에 손과 무릎을 짚고 쓰러졌다. 홀은 마치 개인 박물관처럼 내 주위로 펼쳐져 있었다. 모든 벽에는 그림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조각상들은 유리 뒤에 놓여 있었다. 내 조상님들은 대체 얼마나 부자였던 걸까? 값비싼 골동품들을 마치 값싼 장식품처럼 현관문 옆에 놔두다니.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입구뿐만이 아닙니다. 좌잉이 더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홀을 가로질러 달려가다 얼어붙었다. 황금 액자에는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진품이 걸려 있었다. 왼쪽 하단에는 금색 물감으로 한 단어가 쓰여 있었다. 빈센트.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진짜일 리가 없었다. 이름 아래에는 네덜란드어로 나의 중국인 친구에게 감사하며라고 쓰여 있었고 빈센트 반 고흐 본인의 서명이 있었다. 반 고흐가 이 그림을 내 조상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나는 이마에 손을 짚고 숨을 쉬려 했지만 더 이상 느낄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멍해졌고 내 옆에 푸른 빛이 나타났다. 시스템에 메시지가 떴다. 91대 조상님께서 반 고흐가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그를 도왔고 이 그림은 현재 약 6억 달러의 가치가 기둥을 있었다. 타고 미끄러져 내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6억 달러.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의 말이다. 좌잉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그 옛말을 이해하시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가난이 내 상상력의 모든 것을 제한했었다. 별이 빛나는 밤을 등지고 기둥에 기댄 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모든 건 그저 바깥 홀일 뿐이에요. 그녀가 출입구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진짜 수집품은 서재에 있어요. 나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파가니니가 소유했던 바이올린, 쇼팽이 연주했던 피아노. 나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반응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좌잉은 차분한 미소를 띤 채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게 할 말이 하나 더 있었다. 내가 여전히 바닥에 누워있을 때 그녀의 다음 말은 나를 거의 기절하게 만들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빌라들을 가리켰다. 저 20채 모두 도련님 소유입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냥 비어있는 곳 아무데나 고를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나는 다시 바닥에 누웠다. 머리를 좀 식혀야 했다. 잠깐만요. 나는 다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이 지역 전체가 다 제 것은 아니죠. 그렇죠? 300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빌라들은 도련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것들은 저급주택이니까요. 300제곱미터가 저급이라고. 얼굴이 경련하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미소 지었다. 더 큰 집들은 도련님의 개인 서비스팀을 위한 곳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청소부, 의사,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죠. 총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사라지자 나는 내 뺨을 세게 후려쳤다. 뺨을 파고드는 따끔함은 날카롭고 아주 생생했다. 꿈이 아니었다. 이 웅장한 홀, 이 그림들, 이 수십억 달러짜리 골동품들, 전부 내 것.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불을 가졌는데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내 시선이 커피 테이블에 닿았다. 바로 거기에 위성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수석 주방장의 번호는 이미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생각 없이 번호를 눌렀다. 뭐 먹을 것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도련님,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답했다.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 주방장들은 허풍이 심하군. 나는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황금 참다랑어를 원하면 어쩌죠? 내가 물었다. 그것도 구해줄 수 있나요? 수화기 너머의 침묵에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저희는 전용기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방장이 설명했다. 매주 세계 곳곳을 날아다니며 가장 신선한 재료를 수집하죠. 바로 어제 신선한 황금 참다랑어를 냉동고에 넣어뒀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도련님.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돈은 정말로 못하는 게 없구나. 식료품, 배달용 비행기로 전용기 10대를 쓰다니. 나는 일어서서 허리에 손을 얹었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게 있을까? 아마도. 이 집에서는 아마도 있겠지. 농담이었습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재빨리 말했다. 그냥 국수 한 그릇만 만들어주세요. 해산물이랑 채소 좀 넣어서요. 너무 거창한 건 말고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20분 걸립니다. 목소리가 답했다. 누군가 문 앞까지 가져다 줄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다시 몸을 기댔다. 이런 삶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 기다리는 동안 나는 목욕을 했다. 물이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천연 온천 같았다. 심지어 그것조차 평범하기엔 너무 좋게 느껴졌다.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조끼를 입은 젊은 남자가 김이 나는 그릇을 들고 복도에 서 있었다. 국수는 충분히 간단해 보였다. 따뜻한 국물, 신선한 채소, 고기 몇 점. 나는 목욕 가운을 반쯤 걸친 채 문을 열었다.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쟁반을 내밀었다. 수석 주방장의 아들인 듯했다. 젊지만 날카로워 보였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그에게서 음식 용기를 받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다. 김이 한가득 피어올랐다. 안에 있는 그릇은 작은 세숫대야만 한 크기였다. 국수 위에는 킹크랩 한 마리가 통째로 앉아 있었고 새빨간 몸체에서 국물이 넘쳐 흘렀다. 나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집었다. 너무 거창한 건 말고라더니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 불평할 수 없었다. 한 입 한 입이 이전보다 더 맛있었다. 국수를 다 먹고 나자 나는 게 다리를 하나씩 부쉈다. 다 먹고 나서는 게 집게발을 들어 이쑤시개처럼 썼다. 부자들의 이쑤시개. 밥을 먹고 침실로 들어갔다. 창가에는 커다란 곡면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그 뒤로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사양을 확인해봤다. 그래픽카드는 아직 시중에 풀리지도 않은 8090이었다.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1초도 안 돼서 켜졌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에겐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다. 신유라는 여자아이의 라이브 방송을 켜고 그녀의 노래를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녀의 채널에 들어갔다. 그녀의 페이지에는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어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5만 명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이런 급등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내 후원 때문이었다. 내가 접속하자마자 거대한 환영 배너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류 회장님, 환영합니다. 채팅창이 폭발했다. 메시지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하나도 읽을 수가 없었다. 팬들은 내가 오늘 밤 나타날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저녁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남의 채팅방에서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이 묘했다. 신유는 소란을 무시하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큰손 오빠, 그녀가 물었다. 부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불러요. 나는 타자를 쳤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우도록 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느린 노래 중간쯤
얼굴이 뜨거워지는 생각이 떠올랐다. 신유는 현실에서 어떤 사람일까? 나는 등을 기댄 채 궁금해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몇 분 안에 우리는 위챗 친구를 추가했다. 나는 간단히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답장은 빨랐다. 나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녀가 썼다. 나는 화면을 쳐다봤다. 나는 손가락을 튕겼다. 재미있는 여자였다. 그 후 나는 계속 그녀의 노래를 들었다. 조용한 노래가 흐르던 어느 순간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땐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다음날 정오였다. 나는 목욕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걸어 내려가 주방장에게 오늘은 밖에서 먹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얼어붙었다. 어젯밤 신유를 추가한 후 한마디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것이다. 그녀와의 채팅창을 열었다. 내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전날 밤에 그 인사말뿐이었다. 나는 서둘러 타자를 쳤다. 미안해요. 어제 이사하느라 당신 노래를 듣다가 잠들었어요. 몇 초 만에 답장이 왔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썼다. 오빠 같은 부자들은 항상 바쁘다는 거 알아요.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 내가 막 강남시로 이사 왔다고 말했다. 신유의 메시지가 계속 오는 동안 나는 복도를 걸었다. 손에 핸드폰을 든 채 정원으로 나갔다. 학교가 근처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계획이에요. 그녀의 답장은 빨랐다. 그녀는 내가 아직 학생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녀의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최소 40대나 50대인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20살이고 아직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라고 말했다. 나는 학교 이름인 강남대학교를 입력했다. 그녀의 다음 음성 메시지는 길었다. 그녀는 자신도 강남대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같은 도시, 같은 학교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녀는 팬들이 밤새 내가 누구인지 추측했다고도 언급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공부는 안 하는 버릇없는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회사 사장이라고 했다. 그들 중 누구도 정답에 근접하지 못했다.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눈을 굴렸다. 누가 부잣집 아들이 멍청해야 한다고 했나? 나는 수석이었다. 고맙군. 나는 벽에 기댄 채 답장을 쳤다. 나는 다재다능하고 우수한 대학생이었다. 그녀의 답장이 왔다. 그녀는 내가 라이브 방송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걸 보니 대단한 집안 출신일 거라고 말했다. 나는 씩 웃었다. 비슷한 거죠. 나는 말하고는 그리고 큰손 오빠라고 그만 불러요 라고 덧붙였다. 그냥 첸이라고 불러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더 긴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나에게 고마워했다. 내 후원금이 그녀의 아버지를 돕는 데 쓰였다고 했다. 아버지가 치료비가 필요했는데 타이밍이 완벽했다는 것이다. 치료비가 필요했는데 밥을 사주고 싶다고 치료비가 했다. 필요했는데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너무 형편없는 곳만 아니면 돼요. 나는 말했다. 나는 혼자 웃었다. 솔직히 그녀가 너무 비싼 곳을 고르면 그녀보다 내가 더 어색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에게 사실을 말했다. 이틀 전만 해도 나는 내가 부자인 줄도 몰랐어요. 그녀는 만화 스티커를 답장으로 보냈다.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라고 말하는 듯한 강아지 얼굴이었다. 그녀는 내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는 게 분명했다. 나는 그게 웃겼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다. 부모님이 갑자기 부자라고 말하는 걸 상상해봐.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냥 부자가 아니었지. 신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부모님은 세상 어딘가에 계셨다. 아무도 어디 계신지 몰랐다. 그때 장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제대로 된 옷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녀 말이 맞았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다 합쳐도 1,000위안이 채 안 됐으니까 그냥 쇼핑몰에 들어가서 괜찮은 걸로 고를까 생각했다. 하지만 장인은 나와 내 직원들만을 위한 맞춤 의류를 만드는 개인 공장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오늘 오후에 재단사가 집으로 와서 치수를 잴 거라고 했다. 나는 차에 기어를 넣었다. 차가 단지에서 빠져나왔다. 창문을 내리고 기분 좋게 거리를 달렸다. 몇 분 후 길이 넓어지며 장안대학교 캠퍼스가 보였다. 아직 여름방학이라 캠퍼스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쉽게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다. 대학원생들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차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룸메이트 천카이였다. 그는 책 한 무더기를 들고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 키 컸냐?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거의 못 알아볼 뻔했네. 꺼져. 나는 씩 웃으며 말했다. 난 아직 성장기야. 몰랐냐? 방학인데 왜 집에 안 갔어? 내가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집에서 대학원 시험 공부하래서 여기 있지. 나는 방금 장난시로 이사 왔다고 말했다. 나는 차에 기댄 채 양팔을 벌렸다. 천카이가 안경을 치켜 올렸다. 너 이걸 계속 숨기고 있었구나. 그가 말했다. 그는 차 지붕에 기댔다. 여기 부동산은 제곱미터당 6만 위안이 넘어. 아파트 한 채가
평생 버는 돈의 절반이야. 나는 고개를 젖히고 웃었다. 우리 아빠가 이틀 전에 내가 재벌 2세라고 알려주셨어. 나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점심은 내가 쏜다. 캠퍼스 근처에 있는 버틀러 레스토랑 가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기 1인당 최소 300위안이 넘는데 우리는 레스토랑을 향해 걸어갔다. 천카이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내가 낼 거니까. 나는 그를 앞으로 밀며 말했다. 그냥 걷기나 해. 돈을 쓸 거면 먹을 가치가 있는 곳에 써야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천카이의 표정이 변했다. 두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내 전 여자친구 장위안이었다. 그녀는 키 크고 근육질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장위안. 그녀는 마치 발에 밟힌 벌레라도 보듯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 옆에 남자는 새 남자친구인 왕선이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넷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천카이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장유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천카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매주 나는 그녀를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선물, 편지, 계획들, 심지어 그녀를 수업에 데려다 주려고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전동 스쿠터를 사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다른 사람과 팔짱을 낀 채 바로 내 앞에 있었다. 레스토랑 안에서 웨이터가 다가왔다. 몇 분이세요? 그가 물었다. 둘이요. 나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녀 때문에 내 점심을 망칠 생각은 없었다. 우리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천카이는 손을 턱에 괴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어디로 이사 갔어? 그가 물었다. 나중에 한번 놀러 갈게. 장옌 빌라. 학교 기숙사가 너무 지루하면 그냥 들어와 살아. 라고 말했다. 방 많아. 천카이는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굳어버렸다. 방이 많다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비어있는 방들이야. 그는 장남 빌라가 고급 주택만 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해졌다. 하지만 레스토랑 건너편에서 왕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풍 떨다가는 큰 코 다칠 거야. 그가 말했다. 장위안의 현 남자친구로서 그는 이미 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싸우고 싶어 했다. 그의 눈에서 그걸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장난 빌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 동네가 얼마나 비싼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가족도 그 근처에 살았다. 그는 가장 싼 빌라도 거의 2천만 위안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미소 지었다. 그러자 그는 식당 전체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 전 남친이 그냥 가난한 줄 알았는데 장위안이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거짓말쟁이이기까지 하네. 그녀가 덧붙였다. 천카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다른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그들 중 몇몇은 동네 이름을 알아보고 웃었다. 그들은 내 싼 셔츠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런 건 더 이상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지난 이틀 동안 겪은 모든 일에 비하면 낯선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왕쉔이 다시 입을 열었다. 쟤는 항상 저랬어. 그가 말했다. 장위안이 나를 가리키며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렸다. 그게 제가 하는 전부야. 이 여자에게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이게 그녀가 나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니.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봤다. 좋아. 시야에 무언가 깜박였다.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 새로운 임무가 나타났다. 저 둘의 입을 다물게 해라. 보상. 내 조상님들이 버린 물건. 나는 등을 기대고 미소 지었다. 조상님들의 쓰레기가 아마 이 건물 전체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이다. 지난 이틀 동안 그 정도는 배웠다. 그분들이 원치 않았던 것조차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식당 안을 마주 보았다. 이 식당에 있는 모두 나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왕쉔이 두 팔을 넓게 벌렸다. 내 발가락 하나가 너희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어. 그가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쳐다봤다.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기는 소리군. 왕쉔이 발끈했다. 그는 나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내 멱살을 잡았다. 그는 평범한 집안의 가난한 녀석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무언가 변했다. 내가 힘을 주자 그의 소나귀 힘이 순식간에 풀렸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모든 근육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앞에서 어린아이 같았다. 내 몸은 시스템에 의해 힘이 2배로 강해져 있었다. 나는 별다른 노력 없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것이 새로운 나였다. 왕쉔의 얼굴에 고통이 번졌지만 그의 자존심은 비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참았다. 왕쉔은 한쪽 무릎을 꿇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때 천카이가 우리 사이로 뛰어들어 양손으로 떼어놓았다. 나는 왕쉔을 가볍게 한번 밀었다.
그는 부스 안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나는 옷깃을 바로잡았다. 조금 구겨져 있었다. 왕쉐는 거기에 앉아 순수한 증오가 담긴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장위안. 남자 고르는 눈하고는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고 장위안은 이미 피해자인 척 우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명찰에는 바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골칫거리라고 쓰여 있었다. 이런 곳에서는 싸움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여기서 싸움을 시작하면 직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걱정시키지 않았다. 조금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왕쉔이 방 건너편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다. 학교 근처 식당에 있어요. 내가 말했다. 전 여자친구랑 그 남자친구가 여기 있어요. 제가 가난하다고 놀리고 있어요. 도련님, 이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목소리가 답했다. 제가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그는 아버지가 주신 블랙카드에 대해서도 상기시켜 주었다.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카드를 알아보고 나를 왕족처럼 대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기다렸다. 왕쉔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쟤는 허세 부리는 게 전부야. 보안 요원들이 곧 쟤를 쫓아낼 거야. 정장을 입은 레스토랑 직원이 우리 근처에 서 있었다. 천카이는 내 옆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나는 무심하게 바이 매니저를 가리켰다. 곧 전화가 올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세요.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대체 누가 이런 일로 그녀에게 전화를 하겠는가? 이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휴대폰이 켜졌다.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 체인 전체의 소유주였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유주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충격적이었다. 그 젊은이를 거스르지 마시오. 소유주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시오. 천카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침착하게 컵을 들고 앉아 있었다. 바이 매니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레스토랑 브랜드는 수십 개국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결코 작은 사업체가 아니었는데 내 전화 한 통에 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배후에 어떤 힘이 있는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왕쉔과 장위안은 뒤에서 얼어붙은 채 지켜보았다. 첸 선생님, 그녀는 땀을 흘리며 말했다. 바로 가장 좋은 자리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녀에겐 그것으로 충분했다. 왕쉬안이 벌떡 일어섰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가 소리쳤다. 저런 별 볼 일 없는 놈들이 최고의 자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그를 보며 피식 웃었다. 슬슬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 레스토랑 주인이니까. 나는 말했다. 우리가 싸우는 동안 시스템이 이미 수치를 보여줬었다. 내 눈 한쪽 구석에서 데이터가 빛났다. 왕쉬안은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나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다. 이 회사의 92%가 우리 가족 소유야. 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나머지 8%는 사업을 일군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거지. 왕쉬안은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을 가리켰다. 꿈깨. 그가 소리쳤다. 저기 내 이름은 없잖아. 바이 매니저는 동요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등록증에 있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연관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바이 매니저님, 저 두 사람 쫓아내주세요. 모든 지점에서 영구적으로 출입 금지입니다. 왕쉬안은 경비원들을 밀치고 지나가려 했다. 사장님이 바이에게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라고 했기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명령을 내렸다. 장위안은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쫓겨난다면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다. 평화로운 미소를 살짝 지었다. 왕쉬안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내밀며 상황을 통제하는 척했다. 아직도 장사하고 싶어? 그가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돈 내는 손님을 쫓아내다니. 레스토랑이 손님을 내쫓는 건 처음 들어보네. 그가 소리쳤다. 그가 소리치는 동안 웨이터 한 명이 조용히 바이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귀에 아까 있었던 싸움에 대해 속삭였다. 바이 매니저는 듣고는 미소를 지었다. 진실은 우리 편이었다. 왕쉬안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불만 있으시면 당국에 신고하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다. 왕쉬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인정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물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떤 회사의 소액 주주일 뿐이었다. 그의 가문은 이런 곳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는 테이블에 주먹을 3개 누른 채 이를 갈며 앉아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그를 보며 시익 웃었다. 화났어? 내가 물었다. 돈 많은 거 알아. 왕쉬안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근데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온몸의 근육이 주먹을 날리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내가 그의 손을 어떻게 으스러뜨렸는지 기억했고
2명의 경비원이 여전히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컵에 든 것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가게뿐만이 아니야.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 체인 전체의 모든 지점이 내 거야. 왕쉬아는 입을 떡 벌렸다. 이 레스토랑을 사고 싶으면 그룹 전체를 먼저 사야 할걸.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정확한 액수는 몰랐지만 상장 회사가 자기 가족 전체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 흔들었다. 바이 매니저님,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원을 따라 레스토랑을 가로질러 뒤편에 있는 VIP 전용 공간으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뒤에는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을 쫓아내면서도 바이 매니저는 프로다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 그룹이 이렇게 커진 것도 당연했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테이블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녀석,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나 보네.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상대를 잘못 골랐어. 모든 말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왕쉬아는 단 1초도 더 참을 수 없었다. 그의 귀는 빨개졌다. 그는 턱을 꽉 다물었다. 그는 말없이 레스토랑을 뛰쳐나가며 장유한을 뒤에 남겨두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장유한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그를 따라 나섰고 모든 손님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나갔다. 박 주차장에서 왕쉬아는 관절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 모든 분노를 풀 곳이 없었다. 분노가 그를 산채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화를 장유한에게 돌렸다. 그녀는 이미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랑 사귈 때 그는 나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아르바이트까지 했었어. 왕쉬안의 주먹이 옆에서 꽉 쥐어졌다. 그 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의 가족이 이런 돈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녀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두 사람은 어두운 주차장에 서서 아무런 할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왕쉬안은 이런 식으로 바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평생 단 한 번도. 그는 자기 차보닛에 주먹을 내리쳤다. 그는 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장유한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친 짓은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한편 나는 이미 VIP 룸에서 메뉴판을 넘기고 있었다. 미디엄 스테이크 2개, 새우랑 푸아그라 한 접시 추가해줘. 내 맞은편에 앉은 천카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이 방은 그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호화로웠다. 이런 메뉴판을 보고는 부끄러워서 주문도 못할 걸 알았기에 내가 우리 둘 것을 모두 주문했다. 개인실은 엄청나게 컸다. 벽에는 금태 액자, 테이블 위엔 크리스탈, 그리고 대기 중인 웨이터까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손님. 천카이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3년. 그가 말했다. 수업에서 3년 동안 네 옆자리에 앉았는데 전혀 몰랐어. 나는 손을 괜 채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심지어 나한테 돈도 빌렸었잖아. 그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다시 내렸다. 천카이가 더 큰 소리를 내기 전에 나는 그를 소파에 다시 앉혔다. 나도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말했다. 천카이는 마치 내가 하늘이 초록색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생각해봐. 3년 동안 내가 가진 거라곤 자전거 한 대뿐이었어.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다니. 그는 거대한 테이블 너머로 나를 쳐다봤다. 그래서 너희 집은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아마 안 믿겠지만 나도 전체 액수는 잘 몰라. 내가 말했다. 천카이의 턱이 떡 벌어졌다. 그 강남 빌라는 어때? 제곱미터당 얼마야? 적어도 6만 원 되겠지. 그가 짐작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손가락 10개를 모두 들어 보였고 그가 계산하게 뒀다. 천카이는 테이블에 손을 내리칠 뻔했다. 그의 주먹은 다리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그 숫자는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컸다. 제곱미터당 15만이라고? 그가 소리쳤다. 그건 불가능해. 내 고향에서는 그걸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어.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보며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계속해서 그의 자신감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화제를 바꿨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뇌가 아직 상황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시간 될 때 너랑 다른 애들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 내가 말했다. 그럼 직접 보게 될 거야. 우리 집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건물 한 채보다 비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천카이는 내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3년 전에 서로 약속했었잖아. 기억나? 모두를 도울 순 없지만 내 진짜 형제들은 항상 지원할 거야. 나는 잔을 들고 우리는 말했다. 잔을 맞부딪혔다. 너희 중 누구라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면 그냥 나한테 말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천카이는 잔을 든 채 눈을 깜빡였다.
진심이야? 네가 그 말 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가 갑자기 활기에 차서 말했다. 우리 이미 게임 아이디어가 있어. 이걸 완성하기만 하면 대박 날 거야. 그가 말에 관심이 생겼다. 나는 손에 턱을 괴고 귀를 기울였다. 우리 기숙사에서는 나만 전공이 다르잖아. 내가 말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천카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걔들은 무엇보다 게임을 사랑하고, 하지만 이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서버를 구축할 돈도 없고 사람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포기해야만 했어. 그가 덧붙였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내가 1,000만 투자하면 어때? 그걸로 충분하겠어? 천카이는 마시던 음료를 뿜었다. 1,000만이라고 그냥 그렇게. 나는 침착하게 그를 쳐다봤다. 이런 제안을 누가 거절하겠어? 부족해? 내가 말했다. 그럼 1억은 어때? 천카이는 더 심하게 사례가 들렸다. 그는 냅킨을 잡고 기침했다. 너희 집 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야? 그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우리 계획서는 보지도 않았잖아. 우리가 네 돈을 날려버릴까봐 두렵지도 않아? 나는 그의 맞은편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전부 다 잃을까봐 무섭지 않냐고? 그가 물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몇 천만 정도야. 나는 등을 기대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형제잖아.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천카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말없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부자들은 그냥 이렇게 돈을 막 뿌리는 건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몇백만을 잃고도 괜찮다고 말하다니.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진지해졌다. 자료 준비해.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내 비서가 너희 팀을 만나게 할게. 천카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가 없으면 돈은 바로 들어갈 거야. 바로. 내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지. 나는 돈만 댔어. 나머지는 전부 내게 달렸지. 천카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환하게 웃었다. 돈만 있으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얘기할수록 더 신이 났다. 천카이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다. 대학원 진학 계획은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댄 채 이미 첫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집으로 향했다. 별장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오랫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화면을 보았다. 고등학교 동창인 장이었다. 졸업한 이후로 그는 거의 전화를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났다. 마치 다시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았다. 화면 너머로 그가 말했다. 2주 뒤에 개교기념일이야. 선생님께서 우리 보고 학교에 와서 뵙자고 하셔. 나는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 꽤 오래됐다.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했다. 나는 별장의 웅장한 홀에 앉아 그 생각에 미소 지었다. 다 같이 모인 지 정말 오래됐네. 나는 갈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화면 속 장이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잊지 마. 그가 경고했다. 우리 동창들 중 몇몇은 과시하러 올 거야. 나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준비하고 있을게. 내가 말했다. 바로 그때 시스템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새로운 임무.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돋보일 것. 보상은 오래전 조상님께서 잃어버린 물건. 자세한 내용을 읽자 내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 옛날 동창들 중 몇몇은 잘난 척하러 나타나겠지. 이미 알고 있었고 나는 그들 모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이었다. 나는 석양을 등지고 문간에 섰다. 재미있겠는데. 하지만 동창회 전에 나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겪었다. 우리 가문이 영국 왕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하람이라는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디자이너였다. 어쩐지 우리 가문이 그 같은 사람을 이 먼 곳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람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며 내게 다가왔다. 그의 나이에는 이 먼 곳까지 오고 싶지 않았지만 연봉 500만 파운드와 전용기가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매년 몇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국적을 바꿀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전담 디자이너가 될 생각도 있었다. 우리는 거실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우리 사이의 공간은 엄청나게 넓었다. 오랜만입니다. 그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땐 아직 아기셨는데 그 한마디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수년간 알고 지낸 것이다. 하람 선생님, 내가 말했다. 부모님 옷도 디자인해 주셨죠. 그렇죠?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아버님께서는 도련님께서 평범한 삶을 살길 바라셨습니다.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다. 그래서 수년간 모든 것을 숨기셨죠. 하람은 한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도련님께 물려주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람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역사를 따지자면 선생님은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때 그의 다음 말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여왕님께서 도련님을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가 말했다. 언제든 편하실 때 궁을 방문해 달라고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침착해 보이려 노력했다. 겉으로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차분하고 태연했다.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울려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여왕님께서 직접 초대하시다니 이 세상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람은 줄자를 꺼내 일을 시작했다. 그는 내 어깨, 팔, 가슴을 쟀다. 모든 수치는 그의 기억 속에 저장되었고 그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 물었다. 2주 뒤에 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말하자 그의 눈이 빛났다. 하람에게 학교 동창회에 대해 말하자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2주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말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드리죠. 우리는 악수를 했고 그렇게 거래는 성사되었다. 하람은 웅장한 복도를 지나 이미 작업실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좌잉이 좋은 생각이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섰다. 도련님 이름으로 학교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게 가장 빨리 유명한 동문이 되는 방법입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녀 말이 맞았다. 학교는 동문에게서 딱 2가지만 신경 쓴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녀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현금이 얼마나 있지? 내가 물었다. 저는 도련님의 전체 자산 중 아주 일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국내외 모든 은행 계좌를 통틀어 도련님의 가용 현금은 약 5천억 달러입니다. 나는 입을 떡 벌렸다.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모든 단어를 반복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서서히 내 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 다시 몸을 푹 기댔다. 세계 최고 부자가 가진 자산은 총 1천억 달러 정도인데 그건 고정자산일 뿐입니다. 좌잉이 덧붙였다.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고요. 그들 전체 재산의 4배가 넘었다. 그때 뭔가 눈치챘다. 그녀는 내 재산의 일부만 관리한다고 했었다. 그럼 나머지는? 내가 물었다. 당신 가문의 재산은 7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7개의 강력한 조직이 당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저희 가문은 가장 작은 부분을 맡고 있죠. 나는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곧장 발코니로 걸어갔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으려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제야 부모님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평범한 사람처럼 살게 했는지 이해가 갔다. 그들은 내게 모든 것을 주기 전에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차분한 미소를 띤 채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옛 고등학교에서 온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잠시 동안 그것을 쳐다봤다. 곧 개교기념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바로 교장실로 전화를 걸었다. 제2고등학교 교장 쉬미는 책상 뒤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컸지만 조용했다. 트로피로 가득 찬 선반은 마치 지독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는 올해 시험 성적을 쳐다보고 있었다.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였다. 그는 서류 위로 주먹을 내리눌렀다. 언제나 2등. 절대 1등은 아니었다. 그는 이 말을 문질렀다. 제1고등학교는 항상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최근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제3고등학교는 최근 유명 동문으로부터 1,000만 위안을 기부받았다. 그 돈은 그들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쉬민의 학교는 뒤처지고 있었다. 2등이 곧 3등이 될 판이었다. 그 생각에 속이 뒤틀렸다.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나는 다가오는 개교기념일 때문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쉬민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오늘만 해도 이런 전화를 수십 통이나 받았다. 학교에서 학생 기부금도 받나요? 내가 물었다. 학생 기부금이요. 나는 그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반복했다. 몇 가지 질문 끝에 쉬민은 전화 건 사람이 2016년에 졸업했고 아직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분명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돈도 없는 젊은이로군. 그는 생각했다. 형편되는 대로만 기부하게. 그가 따뜻하게 말했다. 계좌 번호를 알려주세요.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금액에 대해서 말인데요. 라고 내가 말했다. 교장 선생님이 웃었다. 어떤 기부든 환영한다네. 그가 기쁘게 말했다. 그럼 건물 10채부터 시작하죠. 라고 내가 말했다. 쉬미는 숨을 멈췄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그러더니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내가 농담하는 게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1억 위안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라고 내가 말했다. 새 교실, 새 실험실, 그리고 학교 전체를 위한
더 좋은 장비들을 위해서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게 다 사실인가? 쉬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심스러웠다. 대기업 총수라도 그 금액에는 2번 생각할 것이다. 1억 위안을 한 번에 기부하는 것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사실이죠. 나는 시익 웃으며 말했다. 제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었나요? 나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미소 지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쉬미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학생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학창시절 내내 말썽을 일으켰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내가 말했다. 지금 바로 학교 계좌로 돈을 보내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시스템을 열었다. 내 앞에 파란 화면이 나타났다. 내 고등학교 은행 계좌로 1억 위안을 이체해. 나는 시스템에 말했다. 나는 학교 계좌 번호조차 몰랐지만 시스템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빛나는 구체가 내 책상 위에서 맥동했다.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말했다. 기껏해야 10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처럼 빠르군. 1억 위안은 한때 세상의 모든 돈처럼 느껴졌지만 수천억에 비하면 겨우 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 내 계좌의 은행 이자만 해도 매년 그것보다 많았다. 학교에서는 쉬민이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다. 그 아이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장난일까? 그러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재무과였다. 재무과장의 목소리는 말하면서 떨리고 있었다. 학교 계좌에 방금 1억 위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쉬민은 얼어붙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어디서 온 돈인가?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은행에 확인했습니다. 과장이 대답했다. 개인 계좌에서 들어왔는데 은행에서 누가 보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쉬민은 전화기를 더 꽉 쥐었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누가 보냈는지 알겠어. 쉬민이 속삭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돈은 진짜였다. 그 소년이 말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다. 누구죠? 재무이사가 물었다. 쉬민은 몸을 똑바로 세웠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우리 졸업생 중 한 명이야. 그가 말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그가 명령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어떻게 쓸지 계획해야 해. 그는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였고 눈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제1고를 이길 거야. 돈이 도착했다는 걸 알자마자 나는 쉬민의 사무실로 전화했다. 수화기 너머로 쉬민은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전화기를 꽉 잡았다. 안경 뒤로 그의 눈이 젖어 있었다. 노인은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다. 이 돈으로 학교가 마침내 더 강해질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너무 흥분하기 전에 어떻게 쓸지 이야기해보죠. 나는 절반은 새 교실 건물과 새 실험실을 짓는 데 쓰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요. 라고 내가 말했다.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끼어들었다. 우리 학교가 얼마나 큰지는 알아? 그가 물었다. 우리는 건물이 4개뿐이야. 한 번에 10개를 지을 순 없어. 공간이 없어. 그는 내가 볼 수 있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나는 웃었다. 그렇군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교장 선생님을 믿어요. 내가 말했다. 누구보다 학교를 잘 아시잖아요. 결정하세요. 쉬민은 눈을 닦았다.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먼저 교사동 하나와 실험실 하나를 추가할 거야. 그가 말했다. 다음 모든 낡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거야. 부서지거나 구식인 모든 것들을 말이야.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아이들을 위해 모든 에어컨을 교체하는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모르게 소파를 주먹으로 쳤다. 몇 년 전에 진작 했어야 할 일인데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고장난 교실에서 보낸 3번의 여름. 그 에어컨들을 교체하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 내 꿈이었다. 쉬민은 말을 이어갔다. 남은 돈의 일부로는 그가 말했다. 돈의 최고의 교사들을 초빙할 계획이고 가난한 가정의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그가 볼 수 없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계획은 모든 부분이 타당했다. 그 남자는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모든 걸 생각하셨네요.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쉬민은 감정을 억누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장학재단에 관해서 말인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네의 이름을 따서 짓고 싶네. 그건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가 만든 재단에 내 이름을 붙이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이건 그냥 첫 기부라고 생각해주세요. 나중에 다른 졸업생들도 기부하고 싶을지 모르잖아요. 이름은 모두의 것이어야 해요. 바다의 아이들, 재단이라고 부르세요. 내가 말했다. 그럼 자네의 선택을 따르겠네. 쉬민이 동의했다.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신해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고맙네. 나는 뒷목을 문질렀다. 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그 학교에서 자랐어요. 내가 말했다. 학교를 돕는 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다. 그곳은 3년 동안 내 집이었다. 그러자 쉬미는 조용해졌다. 무언가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대학생이 이런 돈을 가질 수 있지? 이 돈 말이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불법적인 일로 얻은 건 아니겠지?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가셨거든요. 가업 전체를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쉬미는 안도의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움직이면 그가 덧붙였다. 사업에 지장이 가지는 않을까? 그건 걱정 마세요. 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이 정도 돈은 저희 집안에서는 셀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1억이 부족하면 나는 덧붙였다. 말씀만 하세요. 더 보내드릴게요. 나는 모든 것을 쉬민과 그의 팀에게 맡겼다. 내 유일한 임무는 돈을 내는 것이었고 계획, 건설, 새 교사 채용은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도중에 뭔가 잘못되더라도 상관없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는 말이다. 나는 왔다. 나는 책상에 앉아 늘 그랬던 것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다. 하지만 화면에서 본 것은 나를 의자에서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1천만 원어치 선물을 보냈던 내 계정은 이제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었다. 사방에서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화면이 거의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개인 메시지를 열었다. 수만 개의 메시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지 하나 건너 하나는 사귀자는 요청이거나 내 관심을 구걸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닫고 기계 자체를 보았다. 이 컴퓨터 좋네. 내가 말했다. 나는 감탄했다. 요즘 일체형 PC는 정말 좋아졌구나. 나는 화면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때 시스템이 나를 정정하기로 한 모양이었다. 어느 눈이 이게 올인원이라고 알려주더냐? 시스템이 물었다. 나는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파란 화면이 모니터를 환하게 밝혔다. 이 빌라 아래에는 시스템이 말했다. 작은 슈퍼컴퓨터가 있다. 나는 그것을 멍하니 쳐다봤다. 슈퍼컴퓨터라니. 바로 내 발밑에 그래픽카드 하나만 8천만 위안의 가치가 있다. 시스템이 덧붙였다. 내 턱이 거의 책상에 닿을 뻔했다. 그런 종류의 기계는 정부나 국방, 과학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로 방송이나 보고 비디오 게임이나 하고 있었다니. 바로 그때 내가 보던 스트리머가 랭크 게임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그의 팀에 한 자리가 비었다고 했다. 나는 생각 없이 동의했다. 오늘 밤 달리 할 일도 없었는데 문득 깨달았다. 나는 그 서버에 계정조차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실시간 채팅에 누가 계정 하나 빌려줄 수 있는지 메시지를 쳤다. 공짜로 빌리진 않겠다. 나는 썼다. 계정은 스트리머에게 보내주세요. 채팅창이 폭발했다. 모두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스트리머의 팀은 전원 마스터 등급 이상이었다. 나는 최고의 선수들과 게임을 하게 된 것이다. 몇 초 만에 누군가 마스터 레벨 계정을 보내주었다. 나는 바로 로그인했다. 그러고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빌린 계정에 10만 위안을 충전하고 상점의 모든 스킨을 전부 다. 채팅창은 난리가 났다. 메시지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화면이 거의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누가 이렇게 운이 좋은 거야?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타자를 쳤다. 다음엔 빌리기 전에 미리 경고 좀 해주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 계정 주인은 평생의 행운을 잡은 셈이다. 스트리머가 입을 열었다. 모두를 소개할게. 그가 말했다. 그들은 모두 예전의 프로 선수들이었다. 지금은 모두 은퇴했지만 나는 키보드와 마우스에 손을 얹었다. 이제 게임할 시간이다. 마이크를 연결하고 인사를 건넸다. 모두 편안하고 친근하게 들렸다.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내 실력이 끔찍한 수준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 내 몫은 할 수 있었지만 은퇴한 프로 선수들과 비교하면 내가 팀에서 가장 약한 게 분명했다. 다행히 한 팀원이 미드라인에서 내 상대방을 계속해서 압도해 주었다. 막판에는 4명 모두가 나에게 킬을 몰아주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멋져 보이길 원했다. 5연속 킬, 펜타킬이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씩 웃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시청자들은 벌써 추측하고 있었다. 류보스님, 이제 떠나시려나봐. 누군가 타자를 쳤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라 방송을 옮겨다니는 팬클럽을 만들자고 농담했고 그때 누군가 신유라는 여자 스트리머를 언급했다. 그녀의 이름이 채팅창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사흘 뒤에 시내에서 큰 라이브 스트리밍 컨벤션이 있어. 스트리머가 내게 말했다. 시간 되면 구경하러 와. 그가 말했다. 좋아.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사흘 뒤 컨벤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 밤 늦게 나는 싱유의 방송을 찾았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앉아 생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녀도 컨벤션에 간다고 했다. 내 기분은 단번에 훨씬 좋아졌다. 그녀의 실물이 어떨지 보고 싶었다. 사흘이 갑자기 아주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방송에서 몇 분 더 채팅을 한 뒤 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막 일어서는 순간
뭔가가 머리를 스쳤다. 시스템이 아직 지난 임무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았다. 시스템은 그것을 내 조상들이 원치 않았던 쓰레기라고 불렀다. 듣기에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엄청난 것일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내가 그 얘기를 꺼내자 시스템이 바로 대답했다. 기억해내는데 꽤 오래 걸렸군. 시스템이 말했다. 99대 호스트가 너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다. 빛나는 화면이 내 옆에 나타났다. 그가 말하길 넌 항상 뭘 잘 잊어버린다고 하더군. 그리고 기회가 되면 널 한번 가르쳐주라고 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내 조상님이 직접 시스템에게 나를 꾸짖어달라고 부탁했다니.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시스템을 탓할 수는 없지. 그 생각을 마치는 순간 무언가 변했다. 내 마음속에 작은 공간이 열렸고 내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잠시 그 안을 둘러본 후 나는 그 공간이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정확히 뭐야? 내가 물었다. 휴대용 공간이다. 시스템이 설명했다. 진보된 공간 과학을 이용해 만들어졌지. 하지만 지금은 약 1입방미터밖에 사용할 수 없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1입방미터라. 아주 작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표면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공간은 실제했다. 1입방미터는 작았지만 이미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공간 안 어둠 속에 떠있는 작은 백자, 화병이 있었다. 이거 무슨 골동품이야? 내가 물었다. 강한 약초 냄새가 이미 코끝을 찔렀다. 나는 화병을 집어 코에 가까이 가져갔다. 말린 식물의 향기가 진하고 선명했다. 나는 내용물을 쏟아냈다. 작고 검은 알약 5개가 내 손바닥 위로 굴러떨어졌다. 그것들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야. 시스템이 말했다. 내 옆에서 다시 디스플레이가 켜졌다. 15대 호스트는 한때 영원히 사는 약을 만들려고 했었지. 중국의 초대 황제를 위해 만든 것이었어. 이 알약들은 그 실패작이었지. 그가 버리려고 했지만 내가 보관해뒀어. 나는 말문이 막힌 채 시스템을 쳐다보았다. 수천 년 전에 실패작 알약이라니. 잠깐만, 내가 말했다. 우리 가족이 초대 황제와 관련이 있다고? 시스템의 빛이 말을 이으며 더 밝아졌다. 15대 호스트는 내지도 아래 수년간 단약 제조를 연구했지. 황금색 알약들이 떠있는 빛나는 화병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는 진정한 대가가 되었어. 시스템이 말했다. 이 실패작 알약들조차도 사람의 수명을 10년에서 20년은 늘릴 수 있지. 나는 활짝 웃으며 화병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갑자기 자부심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래서 이 쓰레기 알약 5개가 실제로 하는 게 뭔데? 내가 물었다. 정말로 사람을 더 오래 살게 할 수 있어? 아니, 시스템이 말했다. 디스플레이에 금이간 알약이 나타났다. 이것들은 실패작이야. 그 부분은 이 약들의 능력을 벗어나. 하지만 팔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면 암이나 에이즈를 포함한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어. 시스템은 계속 말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나는 양손으로 내 머리를 감쌌다. 요즘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다. 몇 번이나 말문이 막혔는지 셀 수도 없었다. 만약 이 5개의 알약이 의료계에 알려진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내 조상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그냥 남은 쓰레기였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낭비적인 것이 있을까? 그러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조상들과 비교하면 나는 매우 조심스럽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이 버린 것들조차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 다음 미션 보상으로는 어떤 보물이 나올까? 알고 싶었다. 다음 미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다음날 아침, 고속도로는 주차장처럼 보였다. 나는 집을 나서자마자 교통체증에 갇혀 눈을 감은 채 차에 앉아 있었다. 나는 라이브 스트리밍 컨벤션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너무 과소평가했다. 전국 각 도시의 팬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리머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교통체증은 당분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나는 푸 선생에게 전화해 나 없이 먼저 컨벤션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평소라면 그를 조금 기다리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은 달랐다. 오늘 그는 중요한 사람, 왕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왕리는 국내 최고 부자는 아니었지만 상위 3위 안에는 가뿐히 들었다. 문제없어. 나는 푸 선생에게 전화로 말했다. 곧 거기서 봐. 중국 3대 부자 중 한 명의 아들, 왕장. 나는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그는 한 문장 때문에 온라인에서 유명해졌다. 내가 친구를 사귈 때 나는 단 한 가지만 신경 쓴다. 그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은 분명 나보다 돈이 많지 않다. 그 한마디가 그를 순식간에 인터넷 스타로 만들었다. 이제 푸 선생이 그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나는 앞을 보았다. 자동차 행렬이 내 시야가 닿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참고 있었다.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있었다. 비행기만 있었어도 나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중얼거렸다. 시스템의 디스플레이가 바로 내 옆에서 켜졌다. 개인 헬리콥터가 있잖아. 시스템이 말했다. 공항에 주차되어 있고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나는 너무 빨리 고개를 돌려 목을 다칠 뻔했다.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개인 헬리콥터가 그냥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생각났다. 우리 가족의 신선한 해산물과 소고기는 모두 개인 항공기로 배달되었다. 헬리콥터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 같은 가족에게는 아마 특별한 일이 아닐 것이다.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나는 콘솔에 있는 전화기를 잡았다. 나는 좌잉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앞에 사고가 났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몇 시간째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그게 다인가요? 좌잉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건 사소한 일입니다. 당신의 개인 헬리콥터는 항상 공항에서 대기 중입니다. 20분 안에 당신의 위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20분. 그것만 있으면 되었다. 나는 좌석을 끝까지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부자라는 건 정말 멋졌다. 곧 나는 이 끔찍한 고속도로를 뒤로 할 것이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깊은 굉음이 하늘을 흔들었다. 거대한 검은 헬리콥터가 구름을 뚫고 내려왔다. 바람이 폭풍처럼 고속도로를 강타했다. 걸어가던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잡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잡았다. 나는 창문을 통해 위를 올려다보았다. 저것은 거대했다. 나는 작은 헬리콥터를 예상했었다. 이것은 군용 수송기 크기에 더 가까웠다. 바람이 내 주위의 모든 차를 흔들었다. 나는 중심을 잡기 위해 핸들을 꽉 잡았다. 가슴에 진동이 느껴졌다. 차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시스템 창이 다시 나타났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 헬리콥터는 퇴역한 군용기를 개조한 것입니다. 나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쳐다보았다. 당신의 아버지가 몇 년 전 1억 2천만 달러에 구매하셨습니다. 나는 좌석에 등을 기댔다. 위안이 아니라 1억 2천만 달러. 아버지의 씀씀이는 나와는 차원이 달랐다. 내 주위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얼굴이 보였다.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헬리콥터가 고속도로에 착륙하는 거지? 한 운전자는 유리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댔다. 이렇게 큰 것은 평생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저 위에 누가 다쳤나? 병원에 가야 하나? 아마 다들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헬리콥터에서 줄사다리가 내려와 내 차 바로 위에서 흔들렸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 4명이 빠르고 깔끔하게 차례로 내려왔다. 각자 두꺼운 밧줄과 끈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내 포르쉐를 향해 똑바로 다가왔다. 바퀴 주위에 웅크리고 앉아 끈을 제자리에 고정했다. 그러고는 튼튼한 케이블로 모든 것을 묶고 전속력으로 다시 올라갔다. 내가 생각할 틈도 없이 헬리콥터가 이륙했다. 케이블이 팽팽해지자 내 포르쉐는 무게가 없는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떠올랐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이미 내 발 아래 저 멀리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만약 밧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형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 화면이 내 옆에 나타났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이 헬리콥터는 탱크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10톤 미만은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들었지만 내 몸은 믿지 못했다. 심장이 여전히 너무 빨리 뛰고 있었다. 그럼에도 비행은 순조로웠고 우리는 라이브 스트리밍 엑스포를 향해 곧장 날아갔다. 헬리콥터는 마치 장난감을 나르듯 내 차를 도시 위로 높이 싣고 갔다. 가는 동안 거리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핸드폰을 하늘로 향하고 녹화를 시작했다. 몇 분 만에 그 영상은 온라인 곳곳에 퍼졌고 모든 플랫폼에서 실시간 트렌드가 되었다. 헤드라인은 간단했다. 포르쉐 차주, 다리 위 교통체증 벗어나려 헬리콥터 호출. 아래에는 수천 대의 차가 여전히 다리 위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한 운전자는 입을 벌린 채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우리가 날아가는 것을 지켜봤다. 헬리콥터는 건물 사이로 차를 끌고 가기에는 너무 커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모든 거리에서 사람들은 모여들어 위를 쳐다봤다. 모두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했다. 이런 일은 평생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편 엑스포홀 안에서는 펴오와 그의 옛 팀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 중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다. 바로 왕장. 그의 가장 큰 수식어는 부자이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인터넷 유명인이었다. 그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뒷받침할 돈도 있었다. 그는 그런 평판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왕장의 핸드폰에 인기 영상 하나가 떴다. 화면에는 거대한 헬리콥터에 매달려 하늘에 떠있는 포르쉐가 보였다.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도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일 것이다. 펴오가 왕장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다. 그는 영상이 진짜인지 확인하며 여러 번 다시 재생했다. 이건 믿을 수가 없군. 펴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왕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 근방에서 가장 화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화려한 사람이 있다니.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그냥 헬리콥터를 부르다니.
포르쉐는 겨우 100만 위안 정도밖에 안 해. 저 헬리콥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펴오가 대답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혹시 헬리콥터 대여 앱 같은 거 아닐까? 개인 비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어. 가격은 비싸지만 그런 서비스가 있긴 하니까. 왕장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펴오는 그의 설명을 기다렸다. 3년 전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열린 비공개 경매에 갔었어. 왕장이 말했다. 저 헬리콥터를 똑똑히 봤지. 퇴역한 군용기를 개조한 거였어. 1억 2천만 달러에 팔렸지.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나라의 신원 미상 구매자가 가져갔어. 내 아버지는 사려고 안 하셨어? 펴오가 물었다. 당연히 하셨지. 왕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걸 산 남자는 너무 막강했어. 그가 손을 들자 아무도 감히 더 높은 가격을 부르지 못했지. 펴오는 믿기 어려웠다. 로스차일드 가문, 모건 가문, 모든 주요 가문이 그 구매자를 두려워했어. 왕장이 말했다. 지난 지금도 그는 VIP룸에 있던 그 미스터리한 인물을 떠올렸다. 그럼 내 말은, 펴오가 천천히 말했다. 저 차에 탄 사람이 그 남자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군. 왕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확실해. 기회가 된다면 저 헬리콥터 주인을 꼭 만나보고 싶군. 펴오는 그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창가에 있던 누군가가 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헬리콥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왕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유리창 밖당 위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차 주인의 정체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했다. 모두 입구로 가. 왕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엔진의 굉음이 엑스포 상공을 가득 메웠다. 아랫땅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적어도 수백 명이 아래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내리는 순간 모든 핸드폰이 나를 향할 것이다. 마침내 타이어가 땅에 닿았다. 내 등장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복면을 쓴 4명의 남자가 다시 헬리콥터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내 차 바퀴에서 고리와 끈을 풀어냈다. 순식간에 차에 묶여있던 모든 밧줄이 풀렸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다시 헬리콥터에 올라탔다. 헬리콥터는 솟아올라 구름 뒤로 사라졌다. 그렇게 내 포르쉐는 마치 전시된 상품처럼 광장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였다. 군중은 사방에서 입을 벌리고 핸드폰을 치켜든 채 밀려들었다. 나는 문조차 열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들고 펴오에게 전화했다. 어디야? 나는 물었다. 와서 나 좀 여기서 꺼내줘야겠어. 전화기 너머의 펴오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였다. 벌써 도착했어? 그가 물었다. 정확히 어디인데? 헬리콥터가 입구 바로 앞에 내려줬어. 사람들 좀 치워줘. 라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펴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게 내 차라고?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저 포르쉐가 내 거라고? 그는 그 입소문, 난 영상의 차와 나를 전혀 연결짓지 못했던 것이다. 아마 내가 아직도 고속도로 어딘가에 갇혀있다고 생각했을 거다. 왕장은 펴오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야? 그가 물었다. 내가 소개해 주려던 사람 기억나? 펴오가 말했다. 요즘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트리머야. 왕장은 나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요즘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부자들이 널려 있었다. 그들과 전부 친구가 될 필요는 없었다. 어쩌면 이 녀석도 그냥 운 좋게 벼락부자가 된 별 볼 일 없는 놈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펴오는 바깥의 포르쉐를 가리켰다. 그가 지금 저 차에 앉아있어. 저 차 말이야. 1억 2천만 달러짜리 헬리콥터가 방금 도시를 가로질러 옮긴 바로 그 차. 왕장의 평온하던 얼굴에 마침내 금이 갔다. 저 헬리콥터의 주인은 그의 아버지조차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인물이었다. 이건 그냥 부자가 아니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방금 나한테 전화했어. 펴오가 설명했다. 군중을 정리하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하대. 왕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거창하게 등장해놓고 이제 우리한테 구해달라는 건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발은 이미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왕장은 즉시 핸드폰을 꺼내 경비팀에 연락했다. 몇 분 안에 경비팀이 도착해 군중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정리되자마자 나는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는지 주위를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차에서 내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포르쉐는 이제 끝이다. 오늘 이후로 이 차는 다시는 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주차장 구석을 찾아 목소리를 낮춰 좌잉에게 전화했다. 그 차는 지금쯤 인터넷에 온통 퍼졌을 거야. 라고 내가 말했다. 새 차가 필요해. 전화기 너머에서 좌잉은 주름이 생길 정도로 크게 웃었다. 그녀는 시내 공항에도 작은 헬리콥터가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가장 큰 걸 골랐다고 말했다. 만약 그녀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날 죽이려 들 거다. 그래도 그녀는 바로 차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알고 보니
나는 도시 곳곳에 차를 보관해둔 개인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브랜드, 모든 모델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세라티로 보내줘 라고 말했다. 438 모델로. 그 차는 어릴 적부터 내 꿈이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마세라티를 갖는 것이 나의 작은 목표였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는 주차장 출구로 걸어갔다. 밖에는 엑스포로 향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했다. 몇몇이 지나가는 나를 쳐다봤지만 그들 눈에는 그저 싸구려 셔츠를 입은 꼬마로 보일 뿐이었다. 아무도 나를 헬리콥터의 미스터리한 남자와 연관짓지 못했다. 그게 나에겐 딱 좋았다. 광장으로 걸어가면서 다시 펴오에게 전화했다. 그는 내가 착륙했던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뛰기 시작했다. 몇 분 안에 입구 근처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나는 펴오와 왕장을 바로 알아봤다. 펴오는 마치 사람을 잘못 본 것처럼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내가 너무 어려 보였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였다. 그는 적어도 30대나 40대 정도 되는 사람을 예상했던 것이다. 저는 20살입니다. 라고 내가 말했다. 중랑대학교에 다닙니다. 펴오는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쪽은 왕장이야. 그는 옆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왕장이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며칠 전 온라인에서 같이 게임을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부자들처럼 뻣뻣하지 않고 편안하고 평범해 보이기까지 했다. 왕장은 손을 들어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유한 젊은이가 숨어 있었을 줄은 몰랐네.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러더니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나만 물어보지. 그 헬리콥터 팔 생각 있어요? 1억 5천만 달러를 내겠다고 했어요. 절대 손해보는 거래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진짜 관심사는 헬리콥터였구나. 하지만 그 질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는 그 헬리콥터가 정말 내 것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왕장이 말을 이었어요. 저와 아버지는 둘 다 그 경매에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죠. 그들도 그걸 사려고 했었구나. 만약 당신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져왔을 거라고 그가 말했죠.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헬리콥터는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 갖고 싶다면 그 특정한 건 판매용이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 집에 군용 헬리콥터를 개조한 개인용 항공기가 하나 있어요. 가격만 맞으면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아까 전화 통화할 때 장인이 막 말해줬던 거예요. 보아하니 우리 아버지는 낡은 군용 헬리콥터를 개인용 항공기로 개조하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내 명의로 된 게 20대쯤 더 있었죠. 각각 1억 달러가 넘는 가치였어요. 왕장의 턱이 살짝 벌어졌어요. 그 뒤에 있던 펴오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죠. 우리는 1분도 안 돼서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왕장은 너무 쉬워서 웃음을 터뜨렸죠. 이게 부자들이 대화하는 방식이구나.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죠. 일단 차라도 빌려줄까? 그 포르쉐는 더 이상 도로에 나갈 수 없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내 비서가 벌써 새 차를 보내고 있어. 그 낡은 차는 끝났어. 내가 덧붙였죠. 다시는 운전 안 할 거야. 차오의 친구들이 우리 뒤에서 입을 반쯤 벌린 채 서 있었어요. 그들 중 하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운전 안 할 거면 나눠주지. 100만 달러짜리 차를 낡은 신발 한 켤레처럼 버리다니.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후 왕중, 차오, 그리고 나는 함께 스트리밍 엑스포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쳐다봤죠. 내 얼굴은 모두에게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아무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추측만 할 뿐이었죠. 정오쯤 되자 왕중은 근처 5성급 호텔에 개인실을 예약했어요. 내 평생 먹어본 어느 곳보다도 좋았죠. 보통은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겠지만 내가 여기 있으니 왕중은 제대로 하고 싶어 했어요. 펴오는 로비를 걷는 것만으로도 신나 보였죠. 우리는 모두 큰 개인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음식이 나오자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모두 내 배경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왕중과 펴오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죠. 우리 집안은 이것저것 다 해요. 라고 내가 말했죠.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이 이렇게 부유하다는 걸 지난주에야 알았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내가 차분하게 말했죠. 이제 곁에 안 계세요. 왕장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는 내가 그들이 돌아가셨다는 뜻으로 생각했죠. 사실 내가 뜻한 건 그들이 이 행성에 없다는 거였지만 나는 그를 바로잡아 주지 않았어요. 왕장과 펴오 둘 다 즉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 사과했죠. 나는 손을 저어 괜찮다고 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오해에 대해 부모님께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고 왕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있었죠. 우리는 영화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죠.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어요. 집안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아직도 영화 자금을 나한테 대달라고요? 왕장은 두 손을 펼쳤어요. 그 돈은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좀 주셨죠. 그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제 힘으로 해왔어요.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제가 직접 번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돈을 많이 썼어요. 아직 얼마나 더 필요해요? 내가 물었죠. 금액을 묻지도 않고 다 대주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죠. 그는 손가락 5개를 들어 보였어요. 5억. 그게 제가 부족한 금액이에요. 나는 그의 전체 계획을 들었어요. 왕중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사,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 한 푼까지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계산을 해본 후에도 그는 여전히 5억이 부족했어요. 나는 액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됐어요. 내가 말했죠. 나머지는 내가 내죠. 왕중은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죠. 솔직히 저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는 왕중에게 사실을 말했죠. 저는 거의 매일 밤 이불 속에 파묻혀 그 소설을 읽었고 매번 너무 늦게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가 그걸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두 손을 모았죠. 나는 그에게 그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100%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봤어요. 진심이에요? 그가 물었죠.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어요. 완전 진심이에요. 5억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죠.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던 펴오 선생님은 눈을 굴렸죠. 5억이라니 보통 사람은 평생 그 돈의 1%도 벌지 못할 텐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 그 숫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어요. 왕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초갑부들만 저렇게 말하지. 왕장은 나를 정말로 의심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인 왕민조차 우리 집안에겐 경의를 표해야 했을 거다. 그가 알기로는 내가 더 부자일 수도 있었으니까 걱정 마. 내가 말을 이었다. 배우랑 감독은 자네 몫이야. 알아서 처리해. 하지만 할리우드에서 구할 수 있는 최상급으로 구해봐.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그냥 나한테 와. 왕장은 멍하니 쳐다봤다. 그 말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하던 말이었다. 언제나 투자자였고 언제나 제안을 하는 쪽이었다. 그 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낯선 기분이었다. 그것이 그를 약간 불편하게 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빠르게 게시글을 작성했다. 누가 방금 나보고 돈 떨어지면 자기한테 오라고 하네. 그가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주했다. 수천만 명의 팔로워가 즉시 그것을 봤다. 실시간 검색어 2위로 치솟았다. 온라인 어딘가에선 한 논객이 이미 이 이야기를 분석하고 있었다. 왕장의 게시글은 그날 아침 헬리콥터 사건 바로 아래에 있었다. 댓글창은 통제불능이었다. 모두가 자신만의 추측을 내놓았다. 왕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행사 스태프는 헬리콥터가 계획된 쇼라고 했지만 인터넷은 이미 그 이야기를 파헤치고 있었다. 한 인기 댓글은 헬리콥터 주인이 왕장의 게시물에 나온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심지어 누군가는 우리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찾아냈다. 후드를 입은 남자가 입구 근처에 카메라를 들고 숨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그 사진을 확인했다. 화질은 끔찍했다. 내 얼굴은 너무 흐릿해서 알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작은 위안이었다. 하지만 헬리콥터 사진은 완벽하게 선명했고 사람들은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 헬리콥터의 주인이 왕장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점심 식사 후 왕장은 처리할 일이 있어 더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장영이 차를 준비해뒀고 이미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었다. 나는 마세라티 430을 달라고 했었다. 내 앞에 주차된 것은 그것과 전혀 닮지 않았다. 왕장이 나를 지나쳐 차로 다가가다 그대로 멈춰섰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가 차를 보내준다고 했었지?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거야? 나는 차 옆에 서서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그의 반응조차 이해하지 못했지만 왕장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건 마세라티 MC10이야. 그가 말했다. 딱 50대만 생산됐다고. 중국 전체에 딱 2대뿐이야. 그는 차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쳐다봤다. 두 주인 다 아는 사람인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둘 다 성이 방 씨는 아니야. 그는 나를 돌아보고 다시 차를 봤다. 이건 3번째 차였다. 이 차는 존재해선 안 돼. 그가 말했다. 바로 그때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우리 뒤에 주차된 밝은 주황색 스포츠카에서 내렸다. 그는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으고 다가왔다. 방 도련님. 그가 차 키를 내밀며 말했다. 장 아가씨께서 이걸 도련님께 전달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열쇠를 받았다. 이건 내가 부탁한 게 아니었다. 장영은 왜 이렇게 번쩍이는 걸 보냈을까? 길거리의 사람들은 이미 알아차렸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휴대폰을 겨누고 있었다. 더 많은 휴대폰이 나타났다.
차들이 구경꾼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요청하신 모델은 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설명했다. 시장에서 회수되었습니다. 장아가씨께선 도련님께서 마세라티를 좋아하시는 걸 아십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래서 대신 이 차를 보내셨습니다. 짜증은 났지만 차는 이미 여기 있었다. 다시 돌려보낼 이유가 없었다. 왕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이 차 어디서 구했어요? 그가 남자에게 물었다. 해외 수집가한테서 산 건가요?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차창을 따라 손을 쓸었다. 솔직히 나도 몰라. 나는 인정했다. 나는 배달 온 남자를 쳐다봤다. 어쩌면 그가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도련님, 댁에서 마세라티 지분 87%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모르셨습니까?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공장에서 먼저 도련님 댁 차고로 차를 몇 대 보냅니다. 그 차들은 한정판 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금시초문이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다. 이건 감당이 안 됐다. 이 모든 돈을 대체 어떻게 다 쓴단 말인가? 아직 다른 6개의 가업에는 연락도 안 했는데. 액수는 계속해서 불어날 뿐이었다. 왕장은 내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말없이 그저 존경심을 담아서. 그러고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우리의 저녁 식사에 대한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방금 마세라티 최대 주주와 식사를 마쳤다. 식사를 마친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었다. 오늘은 그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오늘 내 옆에 서 있는 왕총은 처음으로 작아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뒤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집안에 비하면 그는 가난뱅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다음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의 뒤로 군중 속 사람들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게 문제였다. 이런 차가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건 불가능했다. 나는 조용히 시스템에 말을 걸었다. 그들이 찍은 사진 전부 삭제할 수 있어? 간단하지. 시스템이 답했다. 하지만 잊지 마라. 너의 첫 번째 임무는 너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진행이 너무 느리다. 시스템이 덧붙였다. 너에게 주요 임무를 하나 열어주려고 한다. 수락하겠나? 나는 그 말에 당황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떤 벌이라도 받게 되나? 아니면 그냥 날 죽일 건가?